자, 이론서로 45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7번에 신공공 관리론 나왔어요. 우리 행정학은 되게 친절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행정학과 들어갔을 때 학교 선배들이 막 그쵸 20대니까 과잠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과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봤더니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 공공관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공공의 의미는 사실 국가라고 치환하셔도 돼요. 국가관리. 국가관리에 대한 학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경영학과 친구들 과잠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쓰는 학교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뭔가 경영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게 유리하세요.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성비죠. 능률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공공관리라는 걸 한 번도 안 배워봤어도 능률적으로 국가관리하자 이 아이디어는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어드미니스터하고 매니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어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터라는 그 단어 안에는 봉사하다 이런 어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니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경영을 많이 표현을 하죠. 자, 이제 틀잡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신공공관리가 나왔다. 이거를 줄여서 표현할 때 NPM 이렇게 표현도 해요. 새롭게 국가관리를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국가관리 해보자. 그래서 신공공관리라고 해요. 그럼 관리주의는 신공공관리 입장에서는 구공공관리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구공공관리. 얘가 이제 비판을 하면서 다시 등장했는데 비판한 요점이 지금 정부 실패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정부 실패가 뭐냐면 1970년대로 좀 쭉 올라가 봐야 돼요. 1970년대는 미국 사회에서 어떤 시기였었냐?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난 상황이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IMF 시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 시기였었기 때문에 즉 국가 부도예요. 망했어요. 그래서 뭔가 관리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등장한 게 신공공관리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좀 센스를 내가 보고 싶어. 공부할 때 센스. 자, 보세요. 안 적어도 됩니다. 어차피 교재에 있는 거니까. 관리주의는 행정은 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행정은 뭐여야 된다. 관리주의는 뭐라고 봤습니까? 능률적인 관리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가성비를 중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예요? 중시하는 거죠. 근데 얘도 능률성을 중시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능률성을 중시하기는 했으나 국가를 망하게 만든 뭔가가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었냐? 기존의 구공공관리, 관리주의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OPA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Old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번역도 하니까 OP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지네 돈 들여서 지네가 다 직접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용어로 경영학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영일까요? 아니면 간접 경영일까요? 그렇지. 직영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직영하면은 어떤 부담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직영을 하면은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책임감 갖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방문각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전에다가 오픈을 하고 싶어요. 직영으로 할 거야. 직영으로 하려면 내가 뭔가 건물 하나 빌려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돈 들어갔어. 거기에서 일할 직원 필요하죠. 방문각 소속으로 직접 직원은 뽑아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에 벌써 비용이 들어가겠죠. 강사를 충원해야 되겠죠. 그럼 그 강사도 우리 돈으로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용 부담이 크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 정부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러면 저 서비스 공급하기 위해서 직원 공무원 또 뽑아. 조직 또 만들어. 계속 돈을 쓴 거지. 그러다가 국가가 부도났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NPM이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직영이에요, 간접 경영이에요? 간접 경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지방자치단체도 쓰레기 수거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민간 업체한테 활용해서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비용 절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행정학 공부할 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더라고. 신공공관리라고 하면은 뭐 아끼는 거? 이게 전부 아는 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접 경영이 핵심이 되는 거야. 간접 경영이에요. 적어두세요. 간접 경영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는데 그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는 직원과 조직을 우리가 직접 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바깥에 있는 조직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조직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죠. 비용 절감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간접 경영을 하자. 이게 바로 NPM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볼 텐데 등장 배경이에요. 신공공관리로는 자,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했다. 이거 체크하세요.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했다. 이거를 결합해서 정보 실패를 야기한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 즉 관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900 관리 비판하면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려는 자, 이거 보세요. 신자유에다 일단 체크는 해두겠습니다. 제가 용어 설명은 할 테니까. 여기서 처음에 시장주의는 뭐냐면 민간 업체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민영화, 민간 위탁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시장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 신관리주의는 뭐냐면 기업처럼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성과평가.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길 지나가다가 보면은 경찰서 조직들이 있죠. 거기에서 분기 혹은 반기마다 치안 종합 성과평가라는 걸 받아요, 여러분. 다 성과평가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걸 안 할 때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공무원한테 성과평가 열심히 하자. 그 얘기였어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다는 건 뭐냐면 기업들은 뭔가 운영을 할 때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재량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야.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권한 줄게. 대신에 성과 책임은 져야 돼.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섭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적게 하자는 거예요? 적게 하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유를 보장해 주자 그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오케이. 개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부에 도입한다. 기업처럼 정부를 운영하자는 뜻이에요.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이 위에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도입해서 이런 표현 나오죠.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나왔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작고 능률적인 정부다. 그렇죠. 이게 작고 능률적인 정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되게 간단한데 이런 거예요. 기존의 900 관리 패러다임은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국민이 있잖아요.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조직을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얘네가 직접 국민한테 서비스 공급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사이즈를 좀 줄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사이즈가 컸었으니까 기존에 하던 일들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지 조직을 꾸려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민간 조직들한테 위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작고 능률적인 정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공공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두 번째 점에 보면은 이거 보기 전에 이것도
공사행정 1원론 관점이다. 요거 체크해 두세요. 공사행정 1원론 관점이다. 이거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공행정이라는 거 있죠. 공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행정이라는 것은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똑같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경영과 행정을 똑같이 생각을 하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왜? 능률성을 되게 강조하니까. 그래서 정치행정 2원론과 공사행정 1원론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왜? 정치행정 2원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가 뭐만 하면 돼요?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영과 유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행정 1원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거지. 지금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보면은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도 상황이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국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NPM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NPM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워딩들이 머리에 속에서 막 떠돌아다닐 거야. 시장주의, 신관리주의, 신자유주의, 뭐 기업의 운영 방식, 능률성, 작고 능률적인 정부, 공사행정 이론론 이런 표현들이 떠돌아다닐 거라고. 근데 이런 말을 외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이 이미지부터 딱 넣어두라고. 간접 경영이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직접 경영을 비판하면서 나왔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저 워딩들이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주요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장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게 NPM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아까. 그럼 시장주의 한번 보면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활용하자. 시장화 활용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면 고객주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고객주의를 적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국민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을 높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항상 그 기준이 뭡니까? 수익 창출이 날 수 있으려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객 만족. 이 표현이 중요한 거지. 이걸 높이는 데 치중하자는 뜻이다. 그다음 세 번째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정부 영역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내야지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가 망하지를 않겠죠. 만약에 이런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손해보는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지금 신관리주의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성과평가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점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기업가 정신은 이제 퍼블릭 엔터프러너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수익을 창출한다. 돈을 쓰는 정보만 되지 말고 돈도 좀 버세요 그러는 거지. 그래야 망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한번 볼게요. 인센티브 제도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래야지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일 잘했을 때 성과 연봉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과 상여금 제도 같은 것들이 공직에 들어온 이유가 다 NPM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사실 돈을 벌죠. 요즘에 전기세하고 가스세가 좀 올랐어요. 그렇죠. 가스비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손해보는 장사를 해왔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 올려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학과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선후배나 동기들이 대다수가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민간 회사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마사회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마사회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 마사회 많이 들어봤죠? 공기업이죠, 공기업. 그 마사회 들어가면 마사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경마 사업 하죠. 그거 하면서도 수익 창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내가 무슨 사업하냐 물어보니까 말을 잘 길러서 외국에 판매도 안 돼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 약간 뭐 수업 때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말 고기를 판매하기도 한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그리고 승마 사업도 해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방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승마장 있는 곳 있어. 그거 이제 마사회하고 관련성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무 경마를 위주로 돈을 버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 야, 너희는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승마 사업도 한다, 이런 논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긴 하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사업도 해요? 화상 경마도 하죠, 여러분. 화상 경마. 경마가 메인 사업이긴 하지. 자, 마지막에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한다. 이 표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트워크 조직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조직을 공부할 때 어렵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그림 있잖아요. 얘는 삼각형이니까 정부겠죠. 정부가 바깥에 있는 민간 업체들한테 업무를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탁하죠? 이거를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민간 업체들하고.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하면 다르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아, 이게 네트워크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사실 이 네트워크 조직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세 가지 업무만 딱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 국가 관리가 되게 또 어려워져요. 얘한테 뭔가를 맡겼는데 얘가 또 어떤 조직한테 뭔가를 맡기고, 얘가 또 누군가한테 뭔가를 맡기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해 나가고, 이러면 책임이 되게 모호해지거든요. 얘네 책임이냐 얘네 책임이냐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분절화된다는 표현을 쓰거든. 지나치게 이제 네트워크가 분절화되면 국가 관리가 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공익을 사익의 총합으로 파악한다, 체크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럼 제가 이제 워딩 표현은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사익이다 내지는 사적 이익이라는 게 무슨 말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뜻하는 거야. 그럼 NPM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신공공관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공익이 뭡니까? 그러면 딱 물어보면 이러는 거지. 야, 시민이 고객이다. 그럼 소비자로 바라보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만족도가 높고 그 만족도를 다 합친 값이 크면 클수록 공익을 달성한 거야.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공익은 사익의 총합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도의 총합이 크면 공익이다, 이 말 하는 거야. 그게 공익 달성했다. 비판점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칸을 보세요. 능률성에 치중한 행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성이 전부는 아니잖아. 그런데 너무 이제 능률성에만 치중한 행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형평성 같은 것들은 고려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행정은 우리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서 봤듯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능률성만 잘 추구한다고 해서 행정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당시 상황 자체가 정부 실패 상황이었으니까 능률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비판점이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밑에 칸에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성과평가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성과평가를 잘 하려면 성과평가 지표를 정해야 돼요. 지표를. 근데 공적인 영역은 민간 영역에 비해서 추상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할 때 억울한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범인만 단순히 많이 잡았다 해가지고 성과평가를 잘 받는다면 뭔가 좀 이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평가 지표를 잘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좋아요. 거기 이론적 배경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론적 배경.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맨 위에 1번서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서부터 3번까지. 자, 49페이지에서 OX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신공공관리로는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했다고 나왔죠. 시장주의는 뭐다 여러분? 민영화 민간위탁 같은 거 적극 활용한다. 그 다음에 신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 열심히 하자. 이걸 결합해서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 그게 뭐냐? 900 관리 내지는 관리주의라는 거예요. 이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관리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NPM은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한다. 여러분,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한다는 표현이 있죠. 시민은 고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고객은 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고객으로 인식해서 기업들은 어디에다 치중합니까?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데 열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의 만족 극대화를 추구한다. 올바른 선지가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말과 고객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주의를 지향한다. 고객주의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신공공관리로는 중앙정부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서 일선 공무원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자, 3번 문제에선 이것만 떠올리면 되죠. NPM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국가관리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신자유주의는 간섭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틀린 선지예요, 여러분. 통제 강화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통제 하나도 안 합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재량을 줘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성과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못하면은 이제 거기다 책임은 지는 거지. 그게 바로 기업의 운영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론서로 다시 돌아올게요. 46페이지에서 NPM의 이론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 틀잡기가 제일 중요하겠네. 핵심이겠네.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NPM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정부 실패를 비판했었죠. 그럼 다시 연습을 해보자고. 정부 실패라는 건 국가 부도 현상이야. 국가 부도 현상. 이러한 NPM은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봤었으니까 적어둡니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 작은데 할 일은 다 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론들을 활용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론적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공공선택론은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분권화를 강조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분권화에다 체크해 두세요. 아하, 그러면 NPM에서도 분권적인 구조를 선호하겠구나. 그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권적인 구조라는 게 뭘까? 공무원한테 재량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 책임 지운다는 뜻인 거죠. 아, 이게 공공선택론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구나.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우리가 주인대리인론 공부할 거고 거래비용론 공부할 건데, 주인대리인론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일단 결론은. 그래서 여기 인센티브 제도 활용한다. 인센티브에다 체크해 두세요. 거래비용론 같은 경우에는 거래비용을 따져서 정부가 직접 어떤 서비스를 생산을 할지 아니면 바깥에 위탁해서 생산할지 이러한 생산 방식을 정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생산 방식에다 동그라미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직접 생산할 거냐, 정부가. 아니면 위탁 생산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럼 밑에 당구장 표시한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대리인론과 거래비용론은
공공선택론 계열의 이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공선택론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대리인론이나 거래비용론에서 상정하는 인간도 다 어떤 존재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틀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주인대리인론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죠. 47페이지에서 맨 위에 2번 양가로 주인대리인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대리인론 공부할 때 뭐 자질구레하게 워딩 외우지 않습니다. 이거 그림 그려놨죠, 제가. 이 그림 가지고 딱 공부하시면 끝나요. 틀잡기에다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보지 뭐. 주인 대리인론 같은 경우에는 세상사 주인 대리인 관계가 되게 많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회 내에는 주인 대리인 관계가 곳곳에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보지. 그 국민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럼 느낌으로 찍어보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리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죠. 근데 너무 바쁘니까 국가관리 다 참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대리인 지정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법을 제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의원들이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고 의원들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리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의회에서 뭔가 룰을 정하죠. 결정하고 공무원들은 그거를 능률적으로 집행해 주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왜냐? 의원들이 집행까지 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행정부가 대리인이고 국회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도 주인 대리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같은 거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의사와 환자. 그렇죠. 환자가 내 몸을 내가 치료하면 참 좋지. 근데 그럴 정보가 전문성이 없잖아. 그래서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을 의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는 거지. 그럴 때는 의사가 대리인이 되고 환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주인 대리인 관계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주인 대리인론자들이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많다 그 얘기예요. 이 정보 비대칭이 뭐냐면 정보 보유량의 차이예요. 정보 보유량의 차, 이게 정보 비대칭이에요. 나는 상식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의사가 그 병에 치료한 정보를 많이 가졌어요? 환자가 많이 가졌어요? 의사가 많이 가졌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대리인이 딴짓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의원과 국민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의원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 이렇게 대리인이 정보를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주인이 대리인한테 일을 맡기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 손실은 뭐다? 맡기는 과정에서 주인에게 발생하는 손해. 예, 발생하는 손해예요. 대리 손실이에요. 말 그대로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대리 손실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대리 손실의 종류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역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해이에요. 역선택은 뭐냐면 전문성이 부족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이에요. 뭐라고? 전문성이 부족한 대리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기서 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bad,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선택이라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건 뭐냐? 대리인의 태만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태만. 역선택은 나쁜 선택이에요. 전문성이 부족한 대리인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의 태만이다. 아니 설령 대리인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일을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대리 손실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주인 대리인론은 제도적인 처방을 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를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제도적인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도덕적 해이, 태만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면 태만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 그럴까? 내가 잘 일을 하면 돈을 더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역선택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균형화를 꾀해주면 좋대요. 정보의 균형화, 정보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즉, 주인한테 대리인이 여러 가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쁜 선택을 막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공부할 때 무게중심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 관계에서는 정보의 대칭성을 과정한다. 그럼 틀려. 뭐라고요? 비대칭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리 손실이라는 것은 대리인한테 발생하는 손해야 아니면 주인한테 발생하는 손해야? 주인한테 발생하는 손해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손해의 종류에는 역선택과 도덕적인 해이가 있는데 여기 각각의 처방이 약간씩 다르죠? 근데 이 처방 중에서 지금 주인 대리인론에서 되게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인센티브 제도. 그래서 NPM에서는 이 주인 대리인론에 이런 아이디어를 빌려온다 이 말 하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거기 리딩 하다 보면은 쭉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용어 정리는 해둔 것인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이거예요. 딴 거 없어. 틀 잡기를 외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인에게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되어 있고 역선택, 도덕적이 다 설명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 거는 여기 틀 잡기 그림을 잘 공부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도 우리가 사실은 선택해서 가죠. 병원도 요즘에는 저기 뭐야 초등학생들한테 초등 의대반도 있다면서 학원에 초등 의대반도 있대요, 여러분 학원에. 아니 요즘에 그렇게 의사 광풍이에요, 진짜. 엄청난 것 같아, 그치? 그게 사실 좀 안 좋은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인데 좀 아쉬운 면들이 있죠. 그 여러분들 그 바깥에 길 다니다 보면은 그 의사들도 간판 만들 때요 정보의 균형화를 이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거든요. 전문의하고 전문의가 아닌 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간판에다 제공을 해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줘요? 간판에서 나 전문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 맞습니다. 전문 과목, 전문의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근데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의사분들은 그냥 의원 이렇게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뭐예요? 정보 균형화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원래 사회 현상을 설명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밑에 3번 양가로의 거래 비용론 들어갈게요. 이것도 그림만 잘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거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이거 다 경영에서 활용하는 방식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친구 아파트 집에 놀러 간 거야. 그랬더니 현대 아파트래. 그래서 친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층에 살아서 엘리베이터에 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 탔더니 엘리베이터를 생산한 기업이 현대가 아니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쯔비시라고 나와 있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조직과 직원을 자기들이 직접 뽑아서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공장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굳이 미쯔비시 회사 엘리베이터를 쓰는 거예요? 싸니까. 싸고 품질이 좋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설명하는 게 거래비용론이에요.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모르고 워딩을 외우면 절대 외워지질 않아. 자, 보세요.
거래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거래 시 소요되는 그 모든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래 시 소요되는 그 모든 비용이 진짜 말 그대로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류가 이제 거래 전 비용과 거래 후 비용이 있는데, 거래 전 비용은 뭐 예를 들면 되게 종류가 많을 수 있는데,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 같은 것들도 다 거래 비용에 들어가요. 예. 여러분들 지금 방문각이라는 민간 회사하고 거래한 거예요. 어떤 거래했어요? 돈 내고 교육 서비스 제공 받잖아요. 이 거래예요. 자, 그러면 거래를 하기 전에 소요됐던 비용 중에 뭐가 있어요? 학원을 알아보는 비용이 있을 수 있죠. 이거 거래 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거래 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거래는 딱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약속한 대로 서비스를 잘 제공해주고 있는가, 이거를 감시하는 거. 이것도 거래 후 비용이라고 하는, 거래 비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시 비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등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이런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화폐적인 가치로 다 바꿔보는 거지. 이걸 다 따져봤을 때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럴 때는 굳이 바깥에다가 맡겨서 거래를 통해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생산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 아파트 가면은 미쓰비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들도 몇몇 지역에 있긴 하지만 현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직접 생산해.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바꿔 말하면 왜 이유는 뭐다? 거래 비용이 컸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생산한다.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워딩 자체가. 그럼 반대로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다면, 그러면은 조직 굳이 다 만들고 직원 뽑고 그러지 말고 외부에 있는 업체 사용하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래 비용론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직접 생산한다는 표현을 약간 어려운 말로 시험에서 표현할 뿐인 거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부화, 이렇게 표현해요. 내부화한다. 내부의 조직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외부 생산이라고 하면 반대되는 표현이겠죠. 외부화해서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이게 이제 거래 비용론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인혁처 직접 들어가서 무슨 과목 시험 보는구나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 치르는구나 내가 알아본 다음에 여기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인혁처에다 전화해서 내가 대학교육 전공서적 선택해서 그거를 내가 다 요약 정리해서 기출문제 2, 3천 개 혼자 다 풀고 들어가는 그 비용을 따져보면 생각만 해도 막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는 거잖아요. 간단한 이유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NPM에서 거래 비용론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직접 정부가 서비스를 생산할지 아니면 바깥에 위탁해서 생산할지 따져볼 때 거래 비용론이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여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부 생산과 외부 생산. 자, 지금 보세요. 거래 비용 이론을 활용해서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어떻게 돼 있어?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 맡겨서 생산을 하거나,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거래 비용을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부 생산이랑 같은 표현에 대해서 주의하세요. 직접 조직을 만든다, 조직화, 이렇게 표현도 하고 내부화 다 같은 표현이다. 여기다 동그라미 딱 해두시고, 그럼 요점은 이거죠. 거래 비용이 클 때는 내부 생산한다는 거죠.
그냥 아예 우리가 그냥 조직 다 만들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워딩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조정 비용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 자체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체 생산 비용.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어찌됐건 거래 비용이 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 생산한다 지금 그 얘기인 것이고 아래 거는 반대 케이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할 때는 이 그림만 가지고 딱 끝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크면 직접 생산하고 작으면 맡겨서 생산한다는 말을 그냥 어렵게 할 뿐인 거야. 그냥 그 말을 어렵게 할 뿐인 거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의 탈신공공관리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탈신공공관리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거 국가관리 패러다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국가관리 이런 식으로 하자 그 얘기인데 NPM 이후에 나왔다 해서 포스트 NPM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다 체크해 두세요. NPM하고 기존의 900 관리를 절충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900 관리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거 무시하지 말자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판한 요점이 가장 핵심이야. 자, 봐봐. NPM을 비판하면서 탈신공공 관리론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비판의 요점이 중요한데 지나친 분절화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얘가 하지 말자고 주장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선생님 분절화가 뭡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NPM 같은 경우에는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수적인 업무는 민간 업체들한테 다 맡겨서 처리를 하지. 근데 뭐가 문제냐? 맡기는 업무 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맡겼는데 걔가 또 누군가한테 또 맡겨. 이 자체가 분절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지나치게 분절화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분절화를 어떻게 하자고? 하지 말자고 비판을 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NPM의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있고 민간 업체들도 있기는 한데 적절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그렇게 보시면 돼. 그게 바로 탈신공공 관리론의 아이디어가 되겠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센터에 있는 정부가 얘네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성격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절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등장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그대로 공부를 하면 돼. 자, 첫 번째 점에 보면 몇몇 학자는 신공공관리개혁의 부작용 및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탈신공공관리로 이걸 개념화를 했다. 그러니까 즉 기존의 NPM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 국가관리 패러다임을 포스트 NPM이라고 명명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탈신공공관리 주요 내용 이거 체크해 두세요. 900관리하고 신공공관리를 합친 것이다. 근데 NPM을 적용을 할 때 지나치게 네트워크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자는 거지. 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형성하자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따라서 중시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첫 번째 점으로부터 세 번째 점까지 싹 묶어버리세요. 첫 번째 점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절화의 축소라는 표현 그리고 조정의 증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다 통합이라는 표현이랑 친한 거라고. 통합이라는 표현. 제가 이제 분절화 되게 되면은 여러 업체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얘네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지 전체적인 힘이 되게 강해질 거 아니에요. 이거 통합한다고 하는 거야. 그다음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창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900 관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 재집권화와 재규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 관리를 바깥에 있는 민간 업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관리가 안 되는 네트워크는 절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잘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관리하고. 그거를 통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통합된 정부를 뭐라고 하냐면 총체적인 정부다. 합체된 정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집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이제 분절화되고 흩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인데 지금 내가 살펴보면 기존에 정부가 있었어요. 얘가 시민들이 뭔가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에 맞는 조직 다 꾸려가지고 서비스 직접 공급을 했었죠. 자기 조직이 직접 하다 보니까 힘이 뭐 흐트러지거나 그럴 이유는 없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직접 책임지고 공급을 하니까. 근데 망했어. 다 좋았는데 망했어. 망하니까 NPM이 들어서게 돼요. 근데 NPM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정부의 사이즈는 작아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바깥에 있는 민간 업체들한테 위탁해서 수행하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요 정도 네트워크면은 관리하기 쉽지. 요 정도 네트워크면은. 근데 뭐가 문제? 얘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위탁을 하고 계속 위탁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NPM의 문제점은 뭐냐면 위탁을 너무 지나치게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 맡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면 망했었으니까. 그래서 위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긴 하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탁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통합이다, 재규제다, 여러 구조적인 통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오케이. 이거를 진짜 긴 텍스트로 공부하면 1년 내내 아마 탈신공업 관리를 모르게 돼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이미지 그린 부분 있죠? 요렇게 좀 그 이미지를 느끼세요, 여러분. 개념 자체를. 그래야지 머릿속에 오래 가세요. 제가 뭐 이론서 전공 교과서를 한두 번 읽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긴 워딩을 드릴 수도 있어요. 자료는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도움이 별로 안 되실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나머지 다 풀어보시죠. 자, 49페이지에서 4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게요. 자, 나머지 3번까지 한번 풀었으니까 보시죠. 대리인론은 이거 주인 대리인론을 그냥 대리인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어디가 불편해요? 이거 좀 불편한 거죠. 주인이라고 고쳐야 되는 거지. 주인에게 발생하는 불리한 선택을 해결하고자 제도적인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주인에게 발생하는 불리한 선택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대리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다, 손해가.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5번 거래비용론에 따르면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워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야 돼서 지금 틀린 선지가 되는 건데 이해하면은 이거 영원히 안 까먹지 뭐.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려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조직의 최고 관리자고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하 직원을 통제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바깥에 있는 민간 업체들을 통제하는 게 쉬워요? 부하 직원을 통제하는 게 쉽겠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예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로는 정부 기능을 민간화하고 시장주의 활용하니까 그리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된다는 관점의 이론이다. 뭐가 불편해요? 지출을 팽창시켜야 된다. 지금 불편한 거죠, 여러분.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취향하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밑에 7번 탈신공공관리론이에요. 조직의 분절화를 추구한다. 보세요. 분절화된다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절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향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틀린 선지고. 이거를 이러한 과정, OX를 한 1000개를 푸는 과정을 한 3번 반복하면 행정학은 공부가
그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행정은 그걸로 딱 정리가 끝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OX를 푸는데 그냥 푼다, 이건 안 돼. 의미 이해하면서 푼다, 그러면은 1000개 가지고 공무원 행정 끝낼 수 있어요. 7급까지. 자, 그 다음에 거버넌스 한번 볼게요. 자, 거버넌스는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었냐면 여기서 봤었지 뭐. 이거 기억해요? 최근 행정 개념으로서 거버넌스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행정의 처음에 정의가 뭐였었냐면 협의로서 행정이 있고 광의로서 행정이 있고 최근 행정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최근 행정의 개념이 거버넌스 이렇게 봤었죠. 거버넌스를 제가 그림으로 도식화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에 뭐다? 협력하는 체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 이거를 거버넌스 체계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예시가 뭐였었냐면 그런 거잖아요. 뭐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건복지부 밑에다가 어떤 외청을 두고 있냐면 질병관리청이라는 외청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감염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정부만 저거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국민들도 저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시장에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가관리라는 것은 누구의 참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 시장 다 참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버넌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NPM하고 간단하게 차이를 한번 보죠. NPM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정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맡길 수 있는 거 맡기고. 근데 지금 거버넌스는 정부도 있고 시장도 있긴 한데 누가 거기에 추가됐어요. 잘했어요. 이게 들어갔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약간씩 차이점을 느끼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그림까지 설명하고 제가 쉴게요. 옆에 있는 그림 보면 거버넌스 국가관리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관리주의를 비판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주의는 뭘 선호해? 관료제 조직구조를 선호하죠,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 다 했었단 말이에요. 집권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시민사회, 시장과 같이 협력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파트너십이라고 적어두세요. 국가관리를 하는 파트너라고 바라봐요. 대등한 권력을 가졌다 이 말인 거야. 거버넌스는 NPM을 또 비판한 면이 있어요. NPM은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너무 아끼고 능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야. 근데 행정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나치게 능률성만 강조하는 NPM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로 국가관리 참여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거버넌스는 자연스럽게 민주성 같은 것들은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민주성이라는 게 뭐야? 국민의 견해를 수용하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왜? 시민사회가 국가관리에 참여한다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 능률성, 외적인 가치들 다양한 것들을 봐요. 신뢰성 같은 것들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신뢰성은 뭐냐면 국민이 정부를 믿는 정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협력이 되게 가능하니까.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 투명성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투명하게 국가관리를 해야 협력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능률성, 외적인 가치들을 거버넌스는 추구하는구나. 그렇게 봤으면 되지. 얘는 너무 능률성을 추구했었던 것이고. 근데 이런 비판은 NPM 입장에서 솔직히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망했었잖아. 그럼 정부가 망하니까 아꼈을 뿐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NPM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지 뭐. 좋아요. 제가 이제 100명을 놓고 가르치고 뭐 500명을 놓고 가르치건 상관없이 그동안의 강사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행정 이론을 쉽다고 말하는 친구들보다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행정 이론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은 했었어요. 다양하게 분석은 했었고 결론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추상적인 얘기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래도 쉽게 접근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미지로 공부하는 게 조금 수월하다. 그게 저의 결론이었었어요. 이거는 그 외국인들한테 가르쳐 본 경험이 있거든요. 행정학을. 그때도 느꼈던 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